오늘은 2011년에 발생한 임신 중이었던 의사 부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2011년 1월 14일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출산을 한 달 앞둔 한 여성이 욕실에서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피해자의 몸 곳곳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이 사건은 점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평소 건강했던 그녀는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걸까요? 출근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는데 왜 욕조에서 발견이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몸 곳곳에 남겨진 상처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건의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남편에게 목이 졸려 살해된 거라고 주장했고, 남편은 아내가 실신하면서 욕조에 쓰러진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불행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숨겨진 범죄였을까요?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유치원 교사 박 씨였습니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서 교사로서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런 박 씨는 6년간의 연애 끝에 남편 백 씨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만삭의 임산부였지만 여전히 출퇴근을 거르지 않고 매일 왕복 2시간 거리의 유치원에서 일을 이어가고 있었죠. 한편 남편 백 씨는 의사였어요. 정확히는 수련이었고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게임 중독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백 씨가 게임에 빠져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빈번했다고 했죠. 사건 당일이었던 2011년 1월 14일 남편 백 씨는 집에서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새벽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 41분경 시험 공부를 하겠다며 도서관에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어요. 그 시각 피해자 박 씨는 집에 있었죠. 평소대로라면 오전 5시 40분에 맞춰둔 알람이 울렸을 거고 그녀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출근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그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오후 5시경 박 씨의 어머니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출근을 빠지지 않던 딸이 직장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죠. 결국 박 씨의 어머니는 사위 백 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과 연락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백 씨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후 5시 50분경 욕실에서 아내를 발견했죠. 박 씨는 욕조 안에 쓰러져 있었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백 씨는 119에 신고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백 씨는 아내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경찰 역시 처음에는 단순 사고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욕실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가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는 점도 실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에서 다수의 상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일반적인 낙상사고라면 한두 군데의 상처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의 머리에는 대여섯 군데에 걸쳐 상처가 나 있었던 거죠. 특히 정수리와 뒤통수 부위의 상처는 단순히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는 발생하기 어려운 위치였어요. 그리고 남편 백 씨의 몸에서도 상처가 발견이 됩니다. 그의 이마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팔뚝에는 여러 개의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백 씨는 이에 대해서 수납장에 부딪혀 생긴 상처와 피부염 때문에 긁어서 생긴 상처라고 해명을 했지만 경찰은 이 상처들이 단순한 생활 속 부주의로 인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죠. 더 의심스러웠던 건 국가수 감식 결과 박 씨의 손톱에서 검출된 남편의 DNA였어요. 단순 사고였다면 남편의 DNA가 손톱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한 욕실사고로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정황이 많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을 고려한 수사로 전환됐죠. 국과수에서는 박 씨의 시신을 정밀 부검했어요. 처음에는 낙상사고로 보였던 사건이었지만 부검 결과 예상치 못한 소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목 내부에서 출혈이 발견된 건데요. 일반적인 낙상사고에서는 목 안쪽에서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에 국과수는 이 출혈은 외부에서 목을 강하게 압박당했을 때 나타나는 손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즉 피해자는 단순히 쓰러진 게 아니라 사망하기 전 누군가에 의해 목이 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결막하 출혈이 발견이 되는데요. 결막하 출혈은 눈의 흰자위 부분의 점상 출혈, 쉽게 말해서 점막의 붉은색, 보라색, 갈색의 작은 반점이 보이는 거죠. 이건 질식으로 인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보통 목이 졸리면 혈류가 차단이 되면서 얼굴하고 눈 부위의 혈관이 터지게 되는데요. 박 씨의 경우에는 이런 출혈이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이 부분도 박 씨가 사망하기 전 목이 졸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유방실질 출혈이 확인됐어요.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라 사망 전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한 손상으로 해석됐죠. 부검을 집도한 법의학자는 이런 유형의 출혈은 살아있을 때 물리적 다툼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시반의 위치가 이상했다는 점도 중요한 단서였어요. 시반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망하고 피가 혈액이 중력에 의해서 한 곳으로 몰려 생기는 현상인데 시신이 발견된 자세와 일치해야 그 자리에서 사망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박 씨의 경우에는 시반의 형성이 발견 당시 욕조에 쓰러져 있던 자세와는 맞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사망하고 나서 시신이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대 패드에서 소변 자국이 발견이 됐는데요. 사람이 사망하면 신체의 괄약근이 이완되면서 소변이 누출될 수 있는데 침대 패드에서 박 씨의 소변 반응이 검출된 겁니다. 물론 반드시 침대에서 사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박 씨가 침대에서 숨졌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국과수는 이 같은 소견을 종합해서 피해자의 사인은 단순 낙상사고가 아니라 액사, 목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단했어요. 소견으로만 봤을 때 사건 당시 예상되는 상황은 박 씨가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침대에서 목 졸려 사망하게 됐고 사망하고 욕조로 옮겨진 후 발견이 됐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피해자의 남편 백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 씨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망할 당시 자신은 집에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죠. 백 씨가 해명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알리바이. 백 씨는 자신이 집을 나선 1월 14일 오전 6시 41분 이후에 아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아내가 출근을 위해 오전 6시쯤 일어났고 자신은 도서관에 가기 위해 6시 41분에 집을 나섰다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의심했어요. 박 씨의 평소 출근 습관을 조사해 본 결과 6시 30분이면 박 씨가 샤워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해자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출근 준비조차 못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백 씨는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핸드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가득했지만 그는 도서관에 있었다는 이유로 못 봤다고 해명했죠.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백 씨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서관에 간 점, 오전 8시 55분에 장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전화가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백 씨의 알리바이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상하죠. 하필 그날따라 일찍 나간 것과 굳이 왜 장모님께 아내가 연락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언급했을까요? 둘째, 피해자의 사인은 사고사라는 주장.
백 씨는 피해자가 기절해서 욕조에서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래도 박 씨가 임신 중이었고 임산부는 호르몬 변화로 실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하지만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은 사고 사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박 씨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이었고 빈혈이나 갑작스러운 실신의 병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신해서 욕조에서 사망했다면 부검 결과처럼 목 내부 출혈이나 결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어려웠죠. 또한 욕조의 구조와 피해자의 자세를 고려해 봤을 때 욕조에서 스스로 질식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그리고 백 씨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DNA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어요. 그는 내가 스트레스성 피부 건조증이 있어서 사건 전날 밤에 아내에게 등을 긁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톱에 내 피부 각질이 묻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반박했어요. 단순한 각질이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조직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생전에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피부염 때문에 긁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알아봤지만 그가 최근 피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백 씨의 해명에 대해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야 한다고 봤고 부검 결과와 정황 증거로 고려해 봤을 때 백 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제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과연 백 씨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검찰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먼저 검찰은 백 씨가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7가지의 정황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백 씨는 오전 6시 41분에 집을 나섰고 아내는 그 이후에 사망했을 거라고 주장했지만 박 씨의 평소 출근 패턴과 출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백 씨가 집에 있을 때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또한 사망 시각이 백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백 씨가 집을 나선 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시체 강직과 시반 형성을 기준으로 하면 박 씨는 새벽 6시경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지요. 두 번째, 피해자가 실신해서 욕조에서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부검 결과의 여러 증거가 맞지 않았어요. 목 내부 출혈, 결막하 출혈, 유방실질 출혈 등은 타인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목이 눌린 액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견이었죠. 부검이 역시 이건 사망한 뒤의 출혈이 아니라 생전의 손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박 씨의 손톱에서 백 씨의 DNA가 검출된 것에 대해서 백 씨는 아내가 등을 긁어줘서 남은 거라고 해명을 했지만 법의학자의 소견에 따르면 각질이 아니라 피와 조직이 같이 묻어 있었고 이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물리적인 다툼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게다가 백 씨의 이마와 팔에 난 상처 역시 단순하게 긁힌 자국이 아니라 격렬한 몸싸움에서 발생한 방어원으로 보인다는 법의학적 분석이 있었죠. 네 번째, 피해자가 욕조에서 사망을 했다면 욕조에서 소변이 발견됐어야 하지만 욕조가 아닌 침대에서 소변 자국이 발견이 됐다는 점은 사망 장소가 침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다섯 번째, 피해자의 얼굴과 몸 여러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됐는데 특히 뒷머리의 대여섯 곳의 출혈이 존재하는 점은 백 씨가 주장하는 사고사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박 씨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집에 침입 흔적도 없었고 금품이 사라진 흔적도 없었죠. 게다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백 씨 외에는 박 씨와 물리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점에서 다른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희박했어요. 마지막으로 백 씨는 사건 당일 장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전화가 안 될 거라고 미리 선수를 친 부분이 의심될 만하죠. 그리고 경찰의 연락도 의도적으로 피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팔의 상처를 유심히 확인하는 모습이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된 겁니다. 더 수상했던 건 백 씨는 사건 이후 장례식장에서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보일 법한 태도와는 거리가 먼 행동이었죠. 게다가 아내는 아이를 곧 출산할 몸이었잖아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같이 잃은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언론에서도 논란이 됐고 법정에서도 백 씨의 감정 상태와 사건 당시 심리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로 사용됐어요. 검찰은 이 모든 정황 증거를 종합했을 때 백 씨가 아내를 목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백 씨의 변호인단은 이런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어요.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정적인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무죄를 주장했지요. 첫 번째,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면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야 하는데 피해자의 목에는 손자국이 없었고 접힌 흔적만 발견이 됐다며 반드시 타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손톱에서 나온 DNA가 각질이 아니라 피와 조직이었다고 하지만 등을 긁는 과정에서도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죠. 세 번째, 이마에 난 상처는 수납장을 열다가 부딪혀서 생긴 거고 팔에 난 상처는 시험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긁은 거라고 해명했어요. 네 번째, 사망시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국가수에서 사망시간을 단정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사후 체온 변화로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방식인 헨스게 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전 8시경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면서 백 씨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 번째, 박 씨가 임산부였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실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람은 실신 후에도 근육이 경직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목이 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죠. 여섯 번째, 박 씨가 혼자 있었던 시간 동안 제3자가 방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혀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제3자의 범행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백 씨가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슬픔을 표출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변호인단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면서 사건은 1심, 2심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11년 9월 15일 1심에서 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백 씨가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백 씨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를 선언했죠. 2011년 12월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유지됐어요. 이때 백 씨 측은 캐나다 출신의 유명 법의학자인 폴라넨 박사를 변호인 증인으로 내세워서 부검 결과를 반박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백 씨 측이 폴라넨 박사에게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결국 폴라넨 박사는 검찰이 추가로 제시한 증거를 확인한 뒤 이건 사고사가 아니라며 기존의 증언을 철회했어요. 즉, 백 씨가 의지했던 주요 증인의 의견이 바뀌면서 변호인단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렇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상고해서 대법원의 사건이 넘어갔죠. 2012년 6월 29일 대법원은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건 백 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증거를 더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렇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죠. 국가수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종합했을 때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가 아니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정이 된 겁니다. 이후 백 씨가 상고한다고 해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시각이었어요. 2013년 4월 26일 대법원은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죠.
정황 증거와 법의학 증거들을 종합해서 백 씨가 박 씨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됐어요. 백 씨는 2011년 2월 24일에 구속이 됐고 특별한 가명이나 가석방이 없는 한 2031년 2월 23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에서 정황 증거와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어요. 직접적인 목격자나 CCTV 등의 물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부검 결과 백 씨의 몸에 난 상처, 피해자의 손톱에서 발견된 DNA, 사건 당일 백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유죄가 선고된 거죠. 엘리트 의사로서 완벽한 삶을 살고자 했던 백 씨가 평소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출산을 한 달 앞둔 태아까지 희생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재 한국 형법상 태아는 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백 씨가 만삭인 아내를 살해한 게 형량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태아 살해에 대한 별도의 형량이 부과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법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를 보여주는 점이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은 달라졌을까 하고 알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법적 측면에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태아도 나이를 세면서 존중하는데 법적으로는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법체계의 모순인데요. 만약 강력한 태아보호법이 생기면 임신 중절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출산율이 저조한 현재 시점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만큼은 더 강화되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